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아우라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와, 사람이 아우라가 있다, 뭐 그림이 아우라가 있다, 그러면 멋지다, 뭔가 품격이 있다, 뭔가 성스럽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요. 아우라는 이제 그리스 말로 숨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숨결을 불어넣다, 숨결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 표현은 보통 예술 작품에 주로 쓰입니다. 1892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자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우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베냐민이 살아가던 시기에 귀족들은 자신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게 초상화를 하나 그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자신의 지위와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술 작품의 초상화를 그리고, 화가들이 그런 초상화를 그리고 이걸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보면서 아,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뭐 좀 멋있는 집안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징표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나왔던 기술 중에 이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림이라는 게 초상화를 굉장히 잘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사진은 초상화보다 훨씬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훨씬 더 높은 퀄리티로 현실을 반영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림보다 훨씬 사진을 쉽게 찍는다면 그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술가들은 당시에 사진의 예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림이라 미술품이라는 것은 예술가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미술품에 뭔가 자신의 철학을 담고 여기에 담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 자신들의 세계관을 부여하는 그런 예술성이 있는데, 사진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찍는 현실의 복제이기 때문에 예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벤야민은 예술작품의 원본에는 아우라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우라는 예술의 원작이 갖는 신비한 분위기나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그 예술작품이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공간 안에서 예술 원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경외감 아니면 제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성화 같은 경우에, 뭔가 종교화 같은 경우에 성당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성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그림이 의미하는 성서적인 의미, 그 앞에 사람이 갔을 때 이 성서의 말씀을 어떤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제의적인 가치를 느끼는 그것을 아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썼던 표현이 가까이 있어도 멀게 느껴지는 이례적인 출현. 그러니까 이 그림과 나는 물리적인 공간은 가까이 있지만 그 그림이 주는 어떤 아우라로 인해서 좀 더 멀게 경외감을 느끼는 그런 것을 아우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우라는 엄숙하고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성당에서 하느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나의 신앙심을 북돋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귀족들의 초상화 같은 경우에도 고귀한 혈통, 그리고 그 그림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경외감 아니면 존경심, 이런 것들이 원본이 그 자리, 그 공간, 그 시간에 존재함으로써 생겨나는 이례적인 것, 가까이 있지만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발터 벤야민은 사진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예술이 가지고 있던 제의적 가치가 훼손이 되고 이것들이 사라지면서 그 그림의 멋짐, 전시적인 가치만 남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떤 그런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터 벤야민은 사실 근데 이 자체를 어떤 사진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예술이 가지고 있던 제의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술이 대중화되고 예술이 민주주의화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술이 나타날 것이며, 예술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달라짐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가치가 형성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철학적인 발터 벤야민의 아우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NFT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어디 가서 NFT 미술 얘기할 때 아우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아는 척도 좀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디지털 예술은 사진보다 더 희소성이 없습니다. 사진이라는 거는 필름을 통해서 현상을 함으로써 여기에 복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디지털 예술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미술품은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면 화면 캡처를 통해서 너무나 손쉽게 복사를 할 수 있고, 이것을 그대로 거의 100% 원작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림을 내가 사진으로 찍더라도 이 그림 자체를 그대로 옮길 수는 있지만 여기에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디지털 미술은 그 자체로 복제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00%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복제가 가능한 그런 미술품에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고 디지털 미술은 산업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NFT 미술이라는 거는 참 신기한 경향이 좀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게 원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옮겨 쓸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만 이것이 원본이라는 것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가격이라는 게 매겨지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NFT 미술은 미술품을 유일무이한 원본의 형식을 유일무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NFT 미술이라는 것은 일종의 디지털 등기 권리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미술품 자체가 아니라 그 미술품에다가 독자적인 넘버링을 부여함으로써 이 넘버링 자체가 유일무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에는 원본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 미술은 미디어 데이터, 메타 데이터, 스마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미디어 데이터는 그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미디어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메타 데이터는 이 그림이 하나의 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메타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스마트 계약은 여기에 딸려 있는 다양한 설명들이 들어갑니다. 메타 데이터에는 미디어 데이터의 제목과 설명 그리고 저장된 장소가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계약은 소유권의 확인, 이게 이 사람 거다라는 확인서, 그리고 이거를 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몇 번째로 양도가 됐느냐, 아니면 몇 번의 복제품을 만들어냈고 이게 몇 번째 그 작품이다, 몇 번 복사된 작품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계약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계약에는 이게 로얄티 비율, 예를 들어서 이걸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있고 이거를 재판매를 했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한 로얄티는 원작자에게 돌아간다 라는 등의 계약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스마트 계약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카피 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디지털 원본의 유일무이성에서 뭔가 모순이 생기죠. 이게 10편을 만들었습니다. 10번을 복제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다. 그러면 1번에는 오히려 좀 더 비싼 가격에 매겨지고 있는 게 지금 NFT 미술의 어떤 거래의 형태인데요. 이게 카피를 할 수 있는 그 작품이 원작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그림을 여러 번 민팅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림을 한 번만 그 NFT화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민팅을 시켜가지고 NFT 그림을 만들 수 있고, 물론 거기에 딸려있는 메타데이터는 다르죠. 첫 번째 하는 메타데이터, 두 번째 하는 메타데이터는 다르지만 메타데이터 자체의 유일무이성이 있고 이거를 복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이지 디지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디지털 미술품 자체는 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NFT는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물의 메타데이터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품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미술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데이터를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메타데이터의 거래 자체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그 미술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거래하는 NFT 문제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데요. 이게 미술품을 거래를 할 때는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메타데이터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작품을 내가 업로드를 할 때, 이거를 업로드를 해서 내가 여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부여를 할 때 내가 원 저작권자가 아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아무렇게나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든, 내 사진이 됐던 남의 사진이 됐던 내가 그린 그림이든 남의 그림이든 이거를 NFT화해서 메타데이터를 유일무이하게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NFT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저작권 보호가 끝나서, 그러니까 이미 저작권의 기한이 만료가 된 작품, 되게 오래된 작품들, 옛날에 뭐 그 조선시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고려시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작권은 없지만 이거를 내가 NFT화를 해서 팔겠다 라고 하면은 사회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NFT 그림은 유일무이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NFT 미술품의 메타데이터는 유일무이할 수 있지만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 그림을 가진 원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저작권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냥 미술품 자체를 거래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우리는 NFT를 거래를
거래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NFT 미술품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거래가 되는 이유는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걸 왜 사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NFT 미술품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NFT 미술품을 사서 시간이 흐르면 이걸 내가 누군가에게 팔 수 있다 라는 것의 어떤 투기적 가치, 아니면 거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성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NFT 가치 자체를 띄우기 위해서 NFT 그림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가지고 NFT 작품을 사고, 그리고 내가 이더리움을 이렇게 사서, 그러면 이더리움이 평소에는 야, 가상자산을 쓸 일이 없어, 그냥 우리끼리 거래하는 용도로만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NFT 미술품을 사는 용도로 이더리움을 쓰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좀 더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FT 미술품을 사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거액을 주고 사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가상화폐들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그런 미술품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가상자산,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NFT화 할 때 가스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NFT 미술을 올려가지고 이걸 NFT를 받아내는데 어떤 가스라는 것이 들어가고 가스료라는 게 들어가는데 좀 더 낮은 가격으로 NFT를 만들어줄게요 하는 플랫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가상자산이 좀 더 이런 미술품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NFT 미술을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NFT는 그 자체로 저작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NFT의 메타데이터를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플랫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그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서는 이 메타데이터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 사람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고, 이것을 법적 중앙 집권화된 법으로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참가자들이 메타데이터를 확인함으로써 이건 유일무이하게 이 사람 거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분야에서 뭔가 이 유일무이함을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도 사실 모순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오히려 저작권이라는 것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화된 법체계 안에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자체로 굉장히 이렇게 진짜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블록체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 보안 기술, 그러니까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한 그 보안 기술 역시 PKI라든지 전자서명, 영지식 증명 기술을 통해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려대 김승주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구현하는 그 분산화되어 있는 그런 보안 체계도 일반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권리의 보호는 법이 할 수 있고, 이게 권리의 입증, 보완은 NFT가 아니라 다른 기술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NFT만이 가지고 있는, NFT 미술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기술이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일단 지금 NFT 미술이라는 것이 거의 저는 반쯤은 사기에 가깝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사기가 사기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거래를 하는 그 당사자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이 NFT 미술품이라는 것이 진짜 미술품의 저작권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유일무이하게 이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거래하는 것이라면 그러면은 저는 인정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메타데이터를 거래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거를 사는 사람이 이 그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혹시 몰랐다면,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사기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이걸 내가 사서 누군가에게 또 팔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로 이걸 거래를 한다면 오히려 투기적 행위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서로가 다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고, 이거에 이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걸 다 알면서 거래를 하는 것은 이것이 NFT가 됐던 아니면 쓰레기가 됐던 아니면 정말 이런 그냥 콘텐츠가 됐던 무엇이 됐든 그것은 정당한 거래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NFT 기술 자체가 제가 절반 정도는 사기 같다, 아니면 이게 정말 무용한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집에다가 모나리자 그림을 인쇄를 해서 걸어 놓는 것과 아니면 원작을 진짜 사서 걸어 놓았을 때 내가 느끼는 느낌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 부분을 내가 인쇄를 해서
숫자를 아무나 그 액자를 진짜 멋있게 만들어서 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내가 이 물건을 사는 소비 행위와 이거를 걸어놓고 보는 나의 그 소비 행태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그림 자체를 NFT 그림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이 그림을 내가 가짐으로써 뭔가 만족감이 드는 소비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것 자체는 충분히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그 가게에서 어떤 NFT 그림을 자기가 산 다음에 이거를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해서 저게 전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가게를 봤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사장님이 사실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의 그림들 뭐 예를 들어 반 고흐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걸 수도 있겠지만 내가 구매를 한 NFT 그림을 전시를 함으로써 내가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뭔가 좀 만족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체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소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술품을 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가지게 되지만 여기에 대한 저작권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사서 내가 집에다 걸어두는 건 괜찮은데 이게 공중이 볼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전시를 하게 될 때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프라인의 미술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NFT 미술을 내가 사서 이거를 인터넷이라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를 하는 것이 저작권상 문제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오프라인 미술품과 마찬가지로 전시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공중에 전시하는 부분에서 전시권을 내가 저작권법상 침해하지 않는지는 면밀하게 법률적으로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은 NFT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NFT가 저는 마케팅 포인트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NFT라는 마케팅 포인트를 가지고 디지털 예술품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산업이 형성되고 이 그림, 어떤 예술가의 어떤 예술성이 뭔가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형성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젊은 예술가들이 미술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예술적인 어떤 무슨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NFT 마케팅 그리고 디지털 예술이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터 베냐민 같은 경우에도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품이 가치가 사라진다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술품 향유가 다른 문화를 형성할 거라고 본 거예요. 예전에는 아우라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뭔가 제의적 가치로서 소비가 됐다면 이거를 전시하는 가치를 통해서 또 다른 미술에 대한 소비 행태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다른 미술을 만들어내는 창작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미술을 만드는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디지털 프린팅할 수 있는 복제를 통해서 만든 마돈나의 얼굴을 가지고 이걸 여러 개를 복제를 하고 거기에다 색감을 달리함으로써 또 다른 미술품을 만들어내는 창작행위도 복제라는 기술 복제의 시대가 아우라가 사라지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대미술이라는 또 다른 장르를 만들어냈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영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우라가 사라진 시대의 예술품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예술품을 감상하고 소비하는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경제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예술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는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간다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작이라는 사실 루브르 박물관 가도 모나리자는 너무나 멀리 있어서 이게 보기도 힘들지만 내가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서 실제 원본의 모나리자를 감상하는 그런 관광과 나의 그 행동,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의 경험이라는 형태로 미술품을 소비하는 행태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 예전처럼 뭔가 성당에 가서 그림을 보고 감동을 하고 그러니까 신앙심이 좀 더 이렇게 샘솟는 그런 아우라는 아니겠지만 내가 프랑스라는 곳에서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곳에서 뭔가 모나리자라는 원본을 감상한다는 그 경험은 이게 기술 복제의 시대가 되더라도 또 다른 의미의 소비 행태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2010년 파리 시립미술관 푸티팔렌에서는 디지털 미술 실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원본 하나도 없이 짝퉁 그림만 전시를 했었는데요. 전시의 제목은 레벨라용, 거기에 보면은 반고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미술품들이 고해상도의 디지털 재현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선보였습니다. 원작이 아니라 원작보다 더 고해상도의 그림을 만들어서 좀 더 소비자들이 보기 편하고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복제된 그림들을 전시를 한 거예요. 또 촬영된 이미지가 지금의 그 이미지가 그 동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구현을 통해서 뭐 이것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특수 효과를 통해서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의 예술성을 또 다르게 부여하는 디지털 예술 작품들이 전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이 작품이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미술품을 즐겁게 소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영감을 얻고 하면서 굉장히 흥행이 좀 크게 됐던 작품입니다. NFT 미술은 저는 디지털 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훨씬 더 높이고 이거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예술 소비의 문화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NFT라는 마케팅 포인트로 인해서 디지털 문화, 디지털 산업, 디지털 미술품의 세계가 좀 더 커진다면 우리가 이 디지털 미술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장치들, 인간이 진짜 그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예술품들이 더 만들어질 거고 그게 메타버스 안에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가 될 수도 있고 외계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미술이 훨씬 더 발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디지털 미술품 원본에는 아우라가 있는 걸까요? 사실 아우라라는 것이 인간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디지털 세계에서 NFT 그림을 사고 이 NFT 그림을 거래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NFT 그림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행위는 저는 이 NFT 그림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 소비하는 행태들, 이걸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생태계 안에서 NFT 미술은 새로운 산업군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막 메타버스라는 세상에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뭔가 생활을 하고 소비를 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메타버스 세상이 왔을 때 그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어떤 예술의 세계 아니면 디지털 미술품의 세계 그리고 인간이 뭔가를 원하는 그 보고 싶어하는 체험하고 싶은 무언가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구현하게 될 때 저는 디지털 NFT, 디지털 미술이 디지털 문화, 그러니까 디지털 예술에 대한 그 심도를 훨씬 더 깊이 있게 가져가고 여기에 대한 다양성을 넓히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미술품들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인간이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내게 이끌어낸다면 미래의 예술을 소비하는 새로운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본질을 왜곡하고 진짜 NFT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특성 그리고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법적인 그 특성들을 왜곡하고 이거를 정말 그 약간 사기치듯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 판다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저작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남의 그림을 가져다가 NFT로 해서 물건을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NFT 미술 그리고 디지털 미술에 대한 산업을 오히려 퇴퇴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산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함으로써 이게 반짝 인기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미술품, 특히 디지털 예술품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체계를 갖추고 이 NFT 생태계를 NFT 미술품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분들도 이거를 처음에 민팅을 할 때, NFT화할 때 여기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원 저작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그리고 이게 계약이 되는 과정에서 이 계약에서 생겨나는 권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더 체계적인 그 어떤 체계를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미술품과 또 다른 예술의 세계를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산업들이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심도 있고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간다면 그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또 예술의 세계를 만끽하면서 이걸 통해서 인간이 좀 더 그 자유롭게 상상하고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NFT 미술의 생태계도 좀 더 풍족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NFT 미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교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